그 작은 유골함을 안고 병원을 나설 때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찬 비는 아니고 얼굴에 달라붙는 거미줄처럼 끈적거리는 음침한 보슬비였다. 유골함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내 딸은 살아있을 때도 가벼웠다. 3살 반짜리가 아기 고양이처럼 말랐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가벼워도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엄마를 부를 줄 알았고 내 품에 파고들어 젖을 찾을 줄도 알았다. 이제 아이는 이렇게 작은 상자 안에 담겨 있었다. 손가락이 보라색으로 얼어붙고 손톱이 안으로 파고들어 아팠지만 나는 놓을 수가 없었다. 손을 놓는 순간 이 상자가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받지 않으니 또 울렸다. 3번째 울렸을 때 나는 한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박도준 3글자가 떠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2초간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임서연 씨, 장난은 이제 그만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역력한 짜증이 묻어 있었다. 배경에서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마 레스토랑인 듯 했다. 돈은 윤비서 통해서 보냈어. 정신 좀 차리고. 다시는 유라 씨 괴롭히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이 넘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옆 사람에게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 당장 빌라로 예나 데리고 돌아와. 다음에도 나한테 말없이 멋대로 데리고 나간 게 걸리면 예나 의료비 계좌 바로 끊어버릴 줄 알아. 나는 병원 문 앞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품에는 딸의 유골을 안고 있었다. 그는 딸을 데리고 돌아오라고 했다. 그는 몰랐다.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나 평온해서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아주 먼 곳에서 떠다니는 소리 같았다. 내가 아닌 것처럼. 예전에 그와 통화할 때는 이러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달래고 도준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단 2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내가 또 심술을 부린다고 생각하겠지. 상관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유골함을 꽉 껴안았다. 택시를 잡았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흘끗 보더니 내 품에 안긴 물건을 보고는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다. 한남동으로 가주세요. 내가 주소를 말했다. 박씨 일가의 빌라가 있는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3년을 살았다. 24에서 27까지. 내 인생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전부를 그 감옥 같은 집에서 보냈다. 차는 40분쯤 달렸다. 나는 뒷좌석에 기댔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떨어져 유골함 뚜껑 위로 흘렀다. 나는 소매로 닦아냈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예나야, 엄마가 집에 데려다 줄게. 마지막으로 빌라 입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박도준의 여동생 박서연이 현관 아래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실크 가운을 입고 손가락에는 가느다란 여성용 담배를 끼고 있었다. 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얼굴에는 즉시 그 특유의 경멸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또 병원 갔었어? 그녀는 담배를 비벼 끄고는 내 몸에 재수 없는 기운이 자기에게 오물까봐 겁이라도 나는 듯 손으로 허공을 휘저었다. 임서연 씨, 양심 좀 챙기지 그래? 맨날 병원이나 들락거리니까 집안 분위기만 칙칙해지잖아. 나는 아무 말 없이 유골함을 안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팔을 뻗어 나를 막았다. 잠깐, 품에 든 그거 뭐야? 예나 물건이에요. 무슨 물건인데? 열어서 보여줘봐.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굵은 웨이브 펌을 하고 있었다. 손톱은 올 시즌 가장 유행하는 오로라 네일이었다. 박씨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잘생겼고 박서연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뼛속까지 박힌 그 비열함이 그녀의 이목구비에 늘 신랄한 기운을 더했다. 비켜요, 박서연 씨. 지금 그 태도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임서연, 잘 들어. 이 집에서 당신은
그냥 외부인이야. 박씨 집안에서 먹고 자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인상을 써? 우리 오빠가 조만간 당신 갈아치울 거라고. 당신 조카 유골이에요. 내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다. 박서연은 입을 벌린 채 다음 말을 목구멍에 삼켜버렸다. 그녀는 3초쯤 멍하니 있다가 당황한 눈빛으로 내 얼굴과 유골함을 번갈아 훑었다. 뭐라고? 예나, 갔어요. 나는 품에 안긴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사흘 전, 미납으로 약이 끊겨서 합병증으로. 박서연의 손이 내 어깨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나는 그녀의 반응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지나쳐 2층으로 올라갔다. 가장 안쪽에 있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이 집에서 나의 유일한 영역이었다. 예나가 아프기 시작한 후 나는 아기 침대를 다락방으로 옮겼다. 박도준은 시끄럽고 약냄새가 난다며 싫어했다. 재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간병인을 고용해도 된다고 했지만 간병인 비용은 가족경비 결제 시스템을 통해 윤소희 비서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윤소희, 박도준의 비서. 이 집에서 그녀는 나의 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 장을 볼 때도, 머리를 자를 때도, 예나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조차도 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용도, 금액, 필요성 설명을 명시해서 나는 명문대 계리학과를 졸업했다. 포춘 500대 기업의 리스크 모델을 계산했고 다국적 인수합병 건에 실사도 진행했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나는 딸에게 30만 원짜리 분유 한 통을 사주기 위해서도 비서의 눈치를 봐야 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박도준이 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 집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 모든 것은 내가 베푸는 것이다라고. 3년 전 내가 그와 결혼할 때 그는 그렇게 말했다. 임서연,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운이 좋은 줄 알아. 이 결혼은 양가 어른들이 정한 거고 난 원치 않았어. 하지만 당신이 눌러앉겠다면 규칙이나 잘 지켜. 나는 3년간 규칙을 지켰다. 예나 때문에 내 딸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 장기적인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수술이 필요했다. 박도준은 이 아이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심지어 예나가 자기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물론 그의 아이였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그는 나처럼 비천한 출신의 여자가 그에게 빌붙기 위해 악착같이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나의 치료비는 한 푼 한 푼 내가 무릎 꿇고 빌어야 했다. 아니, 무릎 꿇는 것보다 더 추한 방식으로 나는 결제 시스템에 500자짜리 상황 설명을 쓰고 주치의의 진단서, 약물 치료 계획, 비용 명세서를 첨부해야 했다. 그러면 윤소희는 온갖 이유를 대며 반려했다. 양식이 맞지 않음, 설명이 불충분함, 단일 승인 한도 초과, 분할 제출 요망.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2천만 원의 의료비는 보름이나 지체되곤 했다. 지난달 예나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주치의는 당장 수입약을 써야 한다고 했다. 한 번에 8천만 원이었다. 나는 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모든 자료를 첨부했다. 윤소희는 반려했다. 이유는 분기 예산 초과, 다음 분기에 재신청 요망. 나는 박도준에게 전화했다. 그는 받지 않았다. 회사로 찾아갔지만 로비에서 경비에게 막혀 5시간을 기다렸다. 5시간 후 그는 윤소희와 다른 여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그 여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명품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낀 채 활짝 웃고 있었다. 그는 로비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나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임서연, 미쳤어? 지금 당신 꼴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예나한테 그 돈이 필요해요. 절차대로 하라고 했잖아. 절차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건 당신 문제야. 다신 회사 와서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 그러고는 그 여자를 데리고 차에 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병원 복도에 앉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해 돈을 빌렸다. 예전 동기, 동료,
지도 교수님. 하지만 3년 동안 나는 모든 사람과 연락이 끊겼다. 박도준은 내가 사교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가정주부에게는 친구가 필요 없다고 했다. 결국 예나의 주치의가 약 1번 맞을 돈을 대신 내주었다. 그 주사 1번으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다. 나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윤소희는 반려조차 하지 않았다. 그냥 시스템에 방치했다. 상태는 검토 중으로 표시되었다. 7일을 검토했다. 7번째 날 아침 예나는 떠났다. 간호사가 나에게 연락했을 때 나는 집 거실에 앉아 결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과를 깎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과도가 손에서 미끄러져 엄지와 검지 사이를 베었다. 아프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예나는 이미 흰 천으로 덮여 있었다. 작은 덩어리가 솟아있어 사람의 형체로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천을 걷었다. 아이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보라색이었다. 잠든 것 같았지만 차갑고 또 차가웠다. 나는 아이를 안고 꼬박 밤을 새웠다. 날이 밝자 행정직원이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다. 비용 정산, 시신 처리 방식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화장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박도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몰랐다. 어쩌면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그에게 예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박씨 집에 빌붙기 위한 담보물일 뿐이었다. 담보물이 사라졌으니 그는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는 전화를 걸어 딸을 빌라로 데려오라고 한다. 그의 비서가 그 의료비를 승인했다고 한다. 늦었다. 모든 게 너무 늦었다. 나는 다락방 문을 닫고 예나가 자던 작은 침대 위에 유골함을 놓았다. 침대 난간에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토끼 인형이 아직 걸려 있었다. 더러워진 한쪽 귀는 아이가 물고 빨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그 물건들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았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다. 박도준의 차고 문이 열리고 엔진이 꺼지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명은 그였고 다른 한 명은 여자의 하이힐 소리였다. 그는 유라라는 여자를 데리고 돌아온 것이다. 그들은 아래층에서 웃고 떠들었다. 오늘 윤 비서가 일 처리 잘했네. 그 미친 여자도 이제 조용해지겠지. 도준 씨, 너무 받아주지 마요. 진작에 카드부터 끊었어야지. 한 달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나는 일어나 옷장 앞으로 가서 쭈그려 앉았다. 가장 아래쪽 먼지 쌓인 상자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이 휴대폰은 3년 전 박씨 집에 시집 오면서 꺼둔 것이었다. 유심카드는 그대로 있었다. 전원을 켜니 배터리가 12%밖에 남지 않았다. 연락처에는 번호가 3개뿐이었다. 첫 번째는 아버지, 2년 전에 돌아가셨다. 두 번째는 대학원 지도 교수님. 세 번째 이름은 김 실장님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김 실장님은 김성철이라는 분으로 아버지 곁에서 30년을 보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르며 해신그룹의 총괄 집사이자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다. 3년 전 내가 박도준과 결혼하기로 했을 때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셨다. 아버지는 반대했다. 박씨 집안 그놈은 내 짝이 못 돼. 사람 보는 내 눈은 틀리지 않아.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그때는 그를 사랑했다. 정말로 사랑했다. 아버지는 나를 말릴 수 없다는 걸 아시고는 한숨을 쉬며 김 실장님에게 한 가지를 지시했다. 혹시라도 내 딸이 거기서 더는 못 살게 되는 날이 오면 내가 말한 대로 하게. 13년 동안 나는 이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 잘 지내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분이 남긴 사람들을 마주할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한 길, 무릎 꿇고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예나가 없다. 이 집에서 내가 인내해야 할 유일한 이유가 사라졌다. 더는 무릎 꿇을 필요가 없었다.
전화는 2번 울리고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했다. 그리고 늙은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아가씨, 나는 옷장에 기댄 채 창밖에 검은색 마이바흐를 보았다. 박도준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빌라 대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김 실장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주세요. 자비는 필요 없어요. 수화기 너머는 3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냉철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아가씨. 이 말을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도진그룹의 해외 인수합병 자료 아직 가지고 계시죠? 네,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 두셨습니다. 아가씨의 말씀 한마디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배터리가 8%로 떨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상자에 넣고 일어나 심호흡을 했다. 거울 속 여자는 얼굴이 초췌했고 눈 밑의 다크서클은 2개의 멍처럼 보였다. 염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아주 차가운 빛으로 아래층에서 박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도준에게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나는 유골이라는 2글자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침묵 후 박도준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다. 아주 빠르고 무겁게 내가 익히 아는 분노의 전조를 띤 채로 문이 열렸다. 박도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아직 정장 재킷도 벗지 않았고 넥타이는 반쯤 풀려 있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이 방을 훑다가 마침내 저 작은 침대 위에 그 작은 유골함 위에 멈췄다. 임서연.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마치 이를 악물고 내뱉는 소리 같았다. 이게 뭐야? 나는 바닥에 앉아 옷장에 등을 기댄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 딸. 그의 목을대가 움직였다. 씨발. 똑바로 말해. 예나 사흘 전에 갔어요. 내 목소리는 나와 무관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미납으로 약이 끊겨서 심장병 합병증으로요. 당신 비서가 마지막 신청을 반려했어요. 검토 중 상태로 7일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7번째 날 아침 6시 11분. 예나 심장이 덧어요. 난 시신 기증 서명하고 화장했어요. 당신한테 17번 전화했는데 나는 고개를 숙여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았다.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박도준의 얼굴이 굳은 표정에서 기이한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가 무언가에 발이 걸린 것처럼 멈췄다. 불가능해. 그가 말했다. 소희가 당신이 심술 부려서 일부러 전화 안 받는 거라고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윤소희 비서가 하는 말은 다 맞죠. 나는 일어나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는 받아들고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이혼 합의서. 그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담겨 있었다. 당황. 박도준은 결코 당황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박씨 집안의 외아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졌다. 그가 무엇을 당황하겠는가? 하지만 그는 지금 당황하고 있었다. 서연 씨, 일단 진정해. 그의 말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3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온기가 갑자기 나타났다. 내 말 들어봐. 예나 일은 몰랐어. 정말로 몰랐다고. 서명해요. 일단 진정하고. 박도준 씨, 나는 그의 이름을 전부 불렀다. 당신은 나를 당신 회사 앞에서 5시간 동안 기다리게 했고, 당신 비서가 내 딸의 마지막 구명약 승인을 맡게 했어요. 이제 와서 나한테 진정하라고요?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반 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그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와 다른 여자의 냄새가 섞인 것을 맡을 수 있었다. 난
아주 냉정해요. 이렇게 냉정한 적은 없었어요. 박도준은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이혼 합의서를 뜨거운 물건처럼 손에 쥔 채 놓지도 보지도 않았다. 그는 다락방 문 앞에 서서 목을대를 몇 번이나 굴렸다. 마침내 그가 내뱉은 말은 이랬다. 일단 이거 치워두고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우리 얘기 좀 하자고 말했다. 예전에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땐 그는 할 말 있으면 윤비서한테 해 라고 했다. 내가 설명하고 싶을 땐 원망스러운 여자처럼 굴지 좀 마 라고 했다. 내가 울 땐 누구 보라고 연기하는 거야? 라고 했다. 이제 예나가 죽으니 그는 얘기 좀 하자고 한다. 할 얘기 없어요. 나는 그의 손에서 합의서를 빼내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서명 안 해도 상관없어요. 법적 절차를 밟으면 좀 느려질 뿐이니까. 임서연. 그가 내 손목을 낚아챘다. 힘이 너무 강해서 뼈가 으스러질 듯 아팠다. 나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며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손 놔요. 어쩌면 내 눈빛이 예전과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에 그에게 이렇게 잡혔을 때 나는 무서워하고 본능적으로 움츠러들며 살살 좀 해요 라고 비굴하게 말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저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낯선 사람을 보듯이 그는 손가락을 풀었다. 마치 뜨거운 것에 댄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옷장에서 캔버스 가방을 꺼내 예나의 토끼 인형, 입혀보지도 못한 작은 드레스, 그리고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받은 발도장 카드를 넣었다. 다른 물건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박도준은 내가 짐을 싸는 것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그는 몇 번이나 입을 열었지만 결국 나온 말은 어디 가려고? 였다.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혼자서 어딜 가겠다는 거야?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고 당신은. 나는 동작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 시선에 그는 다음 말을 삼켰다. 그가 내 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연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 연민. 나는 그를 연민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남자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게 될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유골함을 안고 캔버스 가방을 맨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에는 유라라는 여자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가 내 모습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내 속을 뒤집는 미소를 지었다. 언니, 어디 가시나 봐요? 짐이 많네요.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곧장 문으로 향했다. 어머, 언니. 그녀가 일어나 내 앞을 막았다. 고개를 갸웃하며 내 품에 안긴 것을 보았다. 이게 뭐예요? 상자가 되게 예쁘네요. 도준 씨가 준 선물이에요? 그녀는 몰랐다. 그녀도 몰랐다. 이 집의 모든 사람들은 내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몰랐다. 혹은 알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그녀를 비켜갔다. 그녀는 분하다는 듯 두 걸음 쫓아왔다. 언니, 태도가 왜 그래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유라야. 뒤에서 박도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피로감이 섞인 둔탁한 목소리였다. 그만해. 나는 문을 열고 밤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비는 그쳤고 공기 중에는 축축한 흙냄새가 났다. 희미한 가로등이 빌라 단지의 보도블록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였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이 단지를 거의 벗어난 적이 없었다. 가끔 나가더라도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가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단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 경비원이 나를 막았다. 사모님, 이 시간에 나가시려고요? 박 대표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전 같았으면 나는 순순히 돌아갔을 것이다. 경비원이 박도준에게 전화해서 확인하고
박도준은 들여보내 라고 말할 테니까. 나 이제 사모님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비켜요. 경비원은 잠시 망설였다. 아마 내 표정에 겁을 먹은 것 같았다. 그는 몸을 옆으로 비켜 나를 내보내 주었다. 나는 길가에 섰다. 새벽 2시. 택시는 없었다. 나는 가로등 아래 웅크리고 앉아 유골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고개를 숙였다. 울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피곤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피로감이었다. 마치 누군가 내 모든 뼈대를 빼내고 껍데기만 남겨놓은 것 같았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박도준. 나는 거절했다. 그가 또 걸어왔다. 나는 전원을 껐다. 20분쯤 웅크리고 있었을까. 마침내 택시 한 대가 멀리서 다가왔다. 나는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어디로 가세요? 나는 주소를 말했다. 성동구의 한 낡은 동네. 대학원 시절 내가 살던 곳이었다. 집주인은 좋은 할머니셨고 집을 팔지 않으셨다. 그곳에 아직 살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지만 지금 나는 박도준과 아무 관련 없는 곳에 머물고 싶었다. 도착해보니 집은 그대로 있었다. 집주인 할머니는 한밤중에 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셨다. 문을 열고 내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지만 두 말 없이 열쇠를 내주셨다. 무언가 묻고 싶으신 듯 했지만 내 품의 유골함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날 밤 나는 녹슨 철제 침대에 누워 유골함을 베개 옆에 두었다. 눈을 감으면 예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잿빛의 작은 얼굴, 보라색 입술,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는 가슴.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9시 김 실장님이 보낸 사람이 왔다.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점잖게 생긴 젊은 남자였다. 그는 10여 평 남짓한 내 자취방 문 앞에 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김 실장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방 씨 성을 쓰고 방 과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누런 서류 봉투였다. 나는 열어보았다. 안에는 블랙카드 1장, 차키 하나, 새 휴대폰 하나, 그리고 서류 한 부가 들어있었다. 서류의 제목은 해신홀딩스 상속인 자산 동결 해제 신청 승인 완료였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손가락을 살짝 떨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이미 박씨 집에 시집 온 후였다. 그때 나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것에만 집중했고 자진해서 모든 상속권과 명의의 자산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김 실장님에게 그런 것들 필요 없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얼마나 우스운가. 모든 자산은 동결 해제 완료되었습니다. 방 과장의 목소리는 나를 놀라게 할까봐 조심하는 듯 가벼웠다. 해신의 해외 6개 신탁 펀드, 국내 4곳의 부동산, 그리고 회장님께서 남기신 23개 산업지분 모두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생전에 정리하신 도진그룹에 대한 모든 자료입니다. 최근 5년간의 해외 인수합병 건에서의 위법 행위, 이익 수송 경로, 그리고 분식 회계 증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언젠가 아가씨께서 이것이 필요하게 되면 김 실장님이 원본 그대로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USB를 받아 손에 쥐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가볍기 그지없었지만 나는 그 무게를 알았다. 김 실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한 사람 약속 좀 잡아주세요. 제 대학원 시절 지도 교수님이신 김영진 교수님이요. 그분을 만나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그리고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밖에서는 그냥 임서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방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다. 폴더는 깔끔하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일을 하셨다. 소름 끼칠 정도로 꼼꼼하게.
그는 아마도 박씨 집안의 실체를 일찍이 꿰뚫어 보셨을 것이다. 내가 시집가면 고생할 것이라는 것도 아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내 선택을 존중했다. 그저 묵묵히 내가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셨을 뿐이다. 나는 오전 내내 모든 파일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시끄러운 구도심을 바라보았다. 아래층에서는 누군가 싸우고 군고구마 장수가 외치고 아이들이 개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 나는 심호흡을 했다. 좋아. 지금부터 임서연은 더 이상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 방 과장이 매일 한 번씩 식사를 가져다 주었고 김 실장님 쪽의 최신 소식도 함께 전했다. 도진그룹의 해외 인수합병건이 중요한 시점에 있었다. 그들은 동남아의 한 펀드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아야 거래를 완료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펀드는 마침 해신 산하에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깔아놓은 판이었다. 그는 살아계실 때 박씨 집안이 이 길을 갈 것이라고 예상하셨다. 그래서 미리 그 펀드의 지배 지분을 사들인 후 숨겨두셨다.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할 그날을 기다리며 임서연 대표님, 방 과장이 전화로 말했다. 도진그룹 쪽에서 이미 펀드 측과 접촉했습니다. 실제 소유주가 대표님이신 줄은 아직 모릅니다. 지금 바로 그들의 신청을 거부할까요? 아니, 서두르지 마요. 내가 말했다. 절차대로 진행하게 둬요. 마지막 단계, 서명할 때 명확히 밝히면 돼요. 박도준이 자기 손에 거의 다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것이 마지막 순간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직접 보게 만들 거예요. 내가 예나의 생명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봤던 것처럼. 8번째 날, 김영진 교수님께서 내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셨다. 긴 카톡 메시지였다. 대략적인 내용은 살아있는 걸 보니 다행이다. 연락이 안 돼서 걱정 많이 했다. 언제든 돌아와도 좋다. 학계에는 항상 네 자리가 있다. 는 것이었다. 나는 내일 뵙겠습니다. 3글자를 보냈다. 만남은 대학가 근처의 한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교수님은 조금 더 늙으셨고 머리는 반백이 되셨지만 정신은 좋아 보이셨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꾹 참으셨다. 그는 지난 3년간 내가 무엇을 겪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 앞으로 밀어주시며 말씀하셨다. 서연아, 다음 달에 업계 컨퍼런스가 있어. 아시아 태평양 계리 및 리스크 관리 연례 총회인데 내가 주최 측 중 한 명이야. 다시 돌아와서 볼 생각 있니?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교수님, 저 참가할 거예요. 참관인 자격이 아니라 발표자 자격으로요. 교수님은 나를 잠시 보시더니 웃으셨다. 그래, 네가 언젠가 돌아올 줄 알았어. 찻집에서 나온 후 나는 예상했던 전화를 받았다. 윤소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식적으로 상냥했지만 그 밑에는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혹시 이사하셨어요? 박 대표님께서 어디 사시는지 여쭤보라고 하셔서요. 예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예나 일. 그녀의 입에서 그 3글자가 나오자 내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예나의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장례 절차 같은 거요. 박 대표님께서 직접 챙기고 싶어 하세요. 그래도 박씨 집안아이인데 너무 초라하게 보낼 수는 없다고. 필요 없어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어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예나가 살아있을 때는 한 푼도 주려 하지 않더니 이제 사람이 없으니 장례를 치르겠다고요? 누구 보라고 치르는 건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박씨 집안이 얼마나 인정 많은지 보여주려고요? 됐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윤 비서님,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박도준 씨에게 제 말 좀 전해주세요. 예나 장례는 이미 다 치렀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리고 그 이혼 합의서 3일의 시간을 줄게요. 3일 뒤에 그가 서명하든 안 하든
전 법적 절차를 밟을 겁니다. 임서연 씨, 지금 무슨 이혼하면 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 조건으로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박도준이 나를 찾고 싶다면 직접 와야 했다. 그의 개를 시켜짓게 하지 말고. 3일 후 그는 서명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바였다. 11일째 되는 날, 나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유는 감정 파탄으로 적었고 박도준의 가정폭력, 경제적 통제, 그리고 자녀 사망에 대한 간접적 증거를 첨부했다. 나는 재산 분할을 일절 요구하지 않았다. 관대해서가 아니라 그의 그깟 돈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소장이 도진그룹 본사로 송달된 날, 나는 컨퍼런스 준비팀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방 과장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박도준 대표가 소장을 받고 사무실에서 찻잔 세트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윤소희 비서에게 당신의 현재 주소와 경제적 출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는 답장했다. 알아보라고 하세요. 그는 찾지 못할 겁니다. 해신의 모든 자산은 해외 신탁 구조를 통해 운영되고 있었고 국내 페이퍼 컴퍼니는 7겹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박도준의 인맥으로는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이다. 그가 기껏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낡은 동네에 월세 15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것뿐. 그러면 그는 내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둬라. 적을 얕보게 만들어라. 컨퍼런스 3일 전. 나는 옷을 새로 차려입었다.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고급 맞춤 정장, 중성적인 재단, 회색에 검은색 스틸레토 힐. 머리는 깔끔하게 올리고 얼굴 전체를 드러냈다. 방 과장이 모든 입장 절차와 신분 인증을 처리해 주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임서연, Chief Strategy Officer, 청암 캐피탈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열흘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화장과 옷 때문이 아니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열흘 전 그 눈은 죽어 있었다. 물에 젖은 유리구슬처럼 텅 비어 있었다. 이제 그 눈은 살아 있었다. 차갑고 날카롭게. 컨퍼런스 당일, 행사장은 도심의 국제 컨벤션 센터였다. 규모가 상당했고 참석자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금융계의 최고 인사들이었다. 펀드 매니저, 투자은행 파트너, 계리사 협회 이사들. 나는 일찍 도착해서 등록대에서 자료집을 받았다. 직원이 내 명찰을 보더니 태도가 즉시 3단계는 더 공손해졌다. 임 대표님, 좌석은 앞쪽 귀빈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들어갔다. 행사장은 매우 컸고 대형 스크린에서는 연사들의 자료가 번갈아 나오고 있었다. 나는 훑어보다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박도준, 그도 연사 중 한 명이었다. 제목은 도진그룹의 해외 인수합병 전략적 부죽과 리스크 관리.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리스크 관리. 자기 집안의 리스크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리스크 관리를 논한단 말인가. 9시 30분. 행사장은 점차 채워졌다. 나는 앞쪽 오른편 자리에 앉아 자료집을 넘기고 있었다. 10시 정각,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했다. 김영진 교수님께서 내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10시 30분에 분과 포럼이 있는데 동남아 시장의 자금 흐름에 대해 논의할 거야. 널 주 발표자로 넣어놨는데 괜찮겠니? 문제없습니다. 10시 15분. 박도준이 도착했다. 그는 귀빈 통로로 들어왔고 뒤에는 윤소희가 따랐다. 그녀는 오늘 흰색 정장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서류철을 든 채 내가 아주 잘 아는 그 영악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박도준은 짙은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메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다. 그는 정신이 좋아 보였다. 예나의 죽음과 나의 가출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듯했다.
혹은 모든 영향을 억누르고 있었을 것이다. 외부인 앞에서는 박도준은 언제나 의기양양한 박씨 집안의 젊은 후계자였다. 그의 자리는 앞쪽 왼편, 나와는 세 사람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그가 들어올 때 귀빈석을 훑어보았고 시선이 내 자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너무 많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는 애초에 이런 자리에서 임서연이라는 이름을 찾을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그의 인식 속에서 나는 아직 그 자취방에서 울고불고하며 그가 자비를 베풀어 거두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10시 30분, 분과 포럼이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다음은 청암 캐피탈의 최고 전략 책임자이신 임서연 대표님을 모시고 동남아 신흥펀드의 투자 부juk 분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섰을 때 왼편에서 꽂히는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그를 보지 않고 무대로 올라갔다. PPT가 열렸다. 무대에 서는 느낌은 묘했다. 나는 3년 동안 어떤 전문적인 자리에도 서본 적이 없었다. 3년 전 나는 이 업계 최연소 정계리사 중 한 명이었고 김영진 교수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였으며 여러 투자은행에서 탐내던 천재 분석가였다. 3년 후 나는 돌아왔다.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20분 동안 발표했다. 데이터 모델, 트렌드 분석, 막힘없이. 객석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 펀드 매니저는 휴대폰을 꺼내 내 이름을 검색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자리로 돌아왔다. 교수님께서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박도준 쪽은 조용했다. 나는 곁눈질로 그를 보았다. 그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인 채 내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인 채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충격,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윤소희가 그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는 손을 저어 그녀를 밀어냈다. 휴식 시간. 나는 커피를 들고 휴게 공간에서 예전 동료 몇 명과 인사를 나눴다. 그들은 매우 놀라워하며 말했다. 임서연 씨, 어디 갔었어요? 몇 년 동안 다들 다른 일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청암 캐피탈에 있어요? 거기가 올해 가장 핫한 다크호스잖아요. 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곁눈질로 박도준이 인파를 뚫고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 2미터 앞에서 멈췄다. 임서연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에는 이상한 절제심이 묻어 있었다. 집에서처럼 거만하지도 그날 다락방에서처럼 당황하지도 않은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표정은 담담했다. 박 대표님, 무슨 일이시죠?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박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그를 불편하게 했다. 예전에 내가 도준 씨라고 부르면 그는 느끼하다고 싫어했다. 이제 박 대표님이라고 부르니 그는 서먹하다고 느낀다. 언제부터? 그는 내 명찰을 보았다. 청암 캐피탈. 이 회사. 네,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말투는 어떤 비즈니스 자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인사하는 것 같았다. 박 대표님, 오늘 발표 주제가 흥미롭더군요. 해외 인수합병이라. 듣자 하니 도진그룹이 최근에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던데요. 그의 눈빛이 변했다. 순간적인 경계심이었다. 어떻게 아셨죠? 업계 소식이죠. 나는 웃었다. 박 대표님, 걱정 마세요. 그냥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도 예전엔 가족이었으니까 관심 좀 가져봤어요. 예전엔 가족. 이 세 글자에 그의 턱선이 굳어졌다. 임서연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얘기를요? 예나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박 대표님,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여기는 전문적인 자리입니다. 사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부적절해요. 얘기하고 싶으시면 당신 변호사를 통해
제 변호사와 얘기하세요.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등 뒤에서 그가 나를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5걸음쯤 갔을 때 윤소희가 쫓아와 나를 막았다. 그녀의 안색은 좋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 멀리서 나와 박도준이 얘기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용은 듣지 못했기에 지금 그녀의 표정은 불안감을 친절함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서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느끼할 정도로 달콤했다.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이 자리에 계세요? 지금. 어머, 그녀가 내 명찰을 보았다. 청암. 이 회사 요즘 꽤 핫하던데. 안에서 무슨 일 하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 그녀는 한때 페난자루로 내 딸의 생사를 결정했다. 그녀가 반려한 신청서들. 하나하나에 예나의 이름이 긴급 구명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반려를 클릭했다. 그리고는 박도준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러 갔다. 윤비서님. 내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눈에는 닿지 않았다. 오랜만이네요. 오늘 목걸이가 참 예쁘네요. 도진그룹 구매 시스템으로 결제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결제 절차를 밟은 건가요? 그녀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의 목걸이를 만졌다. 그리고는 금세 그 달콤한 표정을 되찾았다. 서연 씨, 농담도 이건 제가 산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네요. 도진그룹 결제 절차가 워낙 느리잖아요. 걸핏하면 7일씩 걸리니까 어떤 일은 7일을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 말은 아주 가볍게 했지만 나는 그녀의 동공이 수축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알아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행사장으로 돌아갔다. 오후 일정은 거의 듣지 않았다.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방 과장에게서 최신 소식이 왔다. 도진그룹의 인수합병건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고 상대 펀드는 일주일 내에 최종 투자 의향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도준이 오늘 컨퍼런스에서 한 발표는 본질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모르는 것은 그 펀드의 실제 소유주가 지금 그의 오른편 세 자리 건너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를 통과시켜 줄지 결정하지 않았다. 서두르지 말자. 총알이 좀 더 날아가게 두자. 컨퍼런스 이틀째. 오전에는 비공개 원탁 토론이 있었다. 초대된 20명의 귀빈만 참석할 수 있었고 나와 박도준은 모두 명단에 있었다. 좌석은 알파벳 순으로 배치되어 우리 사이는 멀었다. 하지만 중간 휴식 시간에 그가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화장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임서연.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벽에 기댄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그가 보였다. 그의 표정은 어제처럼 절제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아주 잘 아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상황이 통제에서 벗어날 때의 그 불안감.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이혼? 좋아. 조건은 당신이 제시해. 하지만 밖에서 도진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짓은 하지 마. 내가 뭘 했는데요? 당신 그 청암 캐피탈. 내가 사람 시켜 알아봤어. 반년 전에 설립된 회사더군. 자본금 50억. 임서연. 그 돈 어디서 났어? 당신 배후에 누가 있는 거야? 누가 돕고 있는 거지? 나는 맞은편 벽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그를 보았다. 그는 초조해했다. 박도준은 좀처럼 초조해하지 않는다. 이 남자는 어릴 때부터 순탄하게 살아왔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졌다. 그의 인생 사전에 부탁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그래서 위협을 느꼈을 때 그의 첫 반응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문하는 것이었다. 박 대표님, 내가 말했다. 제 회사는 당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당신 인수합병 건에 문제가 생긴다면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나는 몸을 일으켜 그에게 다가갔다. 거리는 아주 가까웠다. 나는 그의 눈 밑 핏줄까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요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잔 모양이었다. 소장, 받았죠? 30일 내에 응소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걸로 간주되어. 이제 19일 남았네요.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런 자세로 그를 만진 것은 처음이었다. 예전에 그를 우러러보던 작은 여자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할 수 있었다. 박도준 씨, 시간을 소중히 해요. 나는 떠났다. 등 뒤에서 벽을 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행사장에 돌아오니 김영진 교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셨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경 간 펀드의 규제 준수성에 대한 패널 토론이 있어. 도진그룹의 그 인수합병 건이 사례로 언급될 텐데 참석할래? 나는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교수님은 즉시 OK 이모티콘을 보내셨다. 오후 2시. 본회의 대형 스크린에 패널 토론 주제가 떴다. 국경 간 인수합병의 규제 준수 리스크. 동남아 특정 펀드를 사례로 객석에는 200여 명이 앉아 있었고 나는 사회자 자리에 서서 질문 카드를 들고 있었다. 박도준은 객석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 그 펀드의 구조도가 뜨고 그가 밤낮으로 기다리던 그 펀드의 이름이 내 뒤 슬라이드에 나타났을 때 나는 그가 몸을 바로 세우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3일째 되는 날, 도진그룹의 인수합병건에 문제가 생겼다. 방 과장에게서 소식이 왔을 때 나는 자취방에서 배달 음식을 먹고 있었다. 김치볶음밥 9,000원짜리에 계란 프라이를 추가했다. 나는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보았다. 상대 펀드가 갑자기 실사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내부 규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진그룹은 발칵 뒤집혔고 박도준 대표는 오늘 긴급 회의를 3번이나 열었습니다. 나는 이라고 답했다. 이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었다. 정상적인 규제 준수 절차였다. 다만 예전에는 누군가 도진그룹을 위해 뒷문을 열어주었지만 이제 내가 그 뒷문을 닫았을 뿐이다. 규제 심사라는 것은 제대로 파고들면 깨끗한 곳이 없다. 도진그룹의 그 인수합병건에는 최소 3겹의 이익수송용 페이퍼 컴퍼니가 숨겨져 있었다. 감사팀이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는 한 불이 붙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나는 손을 쓰지 않았다. 그저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가려주지 않았을 뿐이다. 다음 날 윤소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게 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청암 캐피탈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했다. 그녀는 청암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저 박도준의 지시에 따라 이 펀드 배후의 관리회사에 연락해 감사를 무마할 길을 찾으려 한 것이다. 대표 번호는 방 과장에게 연결되었다. 방 과장은 내 지시대로 정중하게 그녀를 응대했다. 저희 최고 전략 책임자께서는 현재 출장 중이십니다. 구체적인 규제 준수 관련 사안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자료를 제출했다. 나는 규제 준수팀에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반려할 것은 반려했다. 모든 단계는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았으며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지만 도진그룹에게는 하루가 더 지체될수록 자금줄이 1분씩 조여왔다. 그들의 인수합병건에는 조건부 계약이 있었다. 60일 내에 거래를 완료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었다. 도진그룹이 이미 투입한 초기 자금 200억 원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이제 42일이 지났고 18일이 남았다. 내가 박도준에게 준 이혼 응소 기한과 거의 비슷했다. 우연일까? 우연이다. 아버지가 판을 짤 때 그렇게 계산하셨다. 그는 박씨 집안의 자금 구조를 알았고 그들이 언제 돈이 부족해지고 언제 조급해질지 알았다. 그는 미리 돌을 놓아두었다. 누군가 두기를 기다리며 다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촉발한 것이 사업 분쟁이 아니라
그의 외손녀의 목숨이었다는 것이다. 45일째 되는 날, 박도준이 나를 찾아왔다. 어떤 고급스러운 장소가 아니었다. 그는 내 자취방 건물 아래 계단에 웅크리고 있었다.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을 때 그를 보았다. 그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시계도 차지 않았으며 머리도 빗지 않았다. 박도준이 정장을 입지 않은 모습은 처음 보았다. 그는 몇 년은 더 늙어 보였다. 여긴 어떻게 찾았어요? 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세 발짝 떨어진 곳에 섰다. 사흘 동안 사람 시켜서 찾았어.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온통 핏줄로 가득했다. 임서연, 당신이랑 얘기하러 왔어.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이혼 얘기가 아니야. 그가 일어섰다. 예나 얘기야. 나는 쓰레기 봉투 입구를 꽉 쥐었다. 그는 후드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아니, 몇 장의 종이였다. 구깃구깃하게 구겨진 종이. 그는 그것들을 펴서 나에게 건넸다. 나는 내려다보았다. 그것들은 결제 신청서였다. 예나의 의료비 결제 신청서, 출력된 것이었다. 위에는 윤소희의 전자서명이 있었고 반려사유와 날짜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의 상태는 검토 중. 그 상태는 그날 이후로 변하지 않았다. 내가 다 뽑아봤어. 그의 목소리는 그가 아닌 것처럼 쉬어 있었다. 모든 결제 기록을 다 뽑아봤어.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요? 그래서 알게 됐어. 그가 나를 보았다. 눈가가 붉었다. 윤 비서였어. 그 여자가 계속 당신 신청을 막고 있었던 거야. 난 몰랐어. 서연 씨, 난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나는 웃었다. 그 웃음에 그는 반걸음 물러섰다. 박도준 씨, 당신은 내 모든 돈이 그 여자 손을 거치게 했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내 딸이 어떤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지 그 여자가 결정하게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와서 몰랐다고요? 난 그게 그냥 정상적인 업무 절차 관리인 줄 알았어. 정상적인 업무 절차 관리가 당신 딸을 죽였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화가 나서 하얘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명치를 한 대 맞아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창백함이었다. 나는 쓰레기 봉투를 옆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박도준 씨, 솔직한 얘기 듣고 싶어요? 나는 돌아서서 쓰레기통 옆 철제 난간에 기댔다. 양손은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예나의 마지막 7일 동안 난 매일 당신에게 전화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당신은 한 번도 받지 않았죠. 메시지는 12개를 보냈고 답장은 한 글자도 없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당신 회사로 찾아갔는데 비서가 출장 갔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았지만 당신은 그날 제주도에서 유라 씨랑 휴가를 보내고 있었죠. 그는 입을 열었다. 엿새째 되는 날 나는 계속 말했다. 목소리는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평온했다. 예나 주치의가 말했어요. 더 이상 약을 쓰지 않으면 최대 48시간밖에 못 버틴다고. 난 당신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죠. 당신은 받았어요. 뭐라고 했더라? 그는 말이 없었다. 당신이 그랬죠. 임서연, 쓸데없는 일로 귀찮게 좀 하지 마. 돈 문제는 윤비서랑 얘기하고 나 좀 그만 괴롭혀. 라고. 나는 그를 보았다. 7째 날 아침 6시 11분, 예나는 떠났어요. 계단 위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위층에서 누군가 TV를 보고 있었고 소리가 창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맞선 프로그램 진행자가 히히덕거리며 농담을 하고 있었다. 박도준은 주저앉았다. 그는 거기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가 울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 임이라는 3년 전 내가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을 때 그는 제주도 해변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결코 빠지는 법이 없다. 단지 늦을 뿐이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손바닥 틈새로 새어나왔다. 미안해. 47일,
늦은 세 글자. 사과할 필요 없어요. 나는 웅크려 앉아 그와 눈높이를 맞췄다. 정말로 미안하다면 서명해요. 그가 벌떡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은 완전히 붉었고 코끝도 빨갰다. 나는 그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안 해. 왜요? 왜냐하면 그는 심호흡을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은 이혼 합의서 한 장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서연 씨,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필요 없어요. 나는 일어섰다. 당신 기회는 47일 전에 다 썼어요.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닫은 후 나는 문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오랫동안 서 있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하지만 흔들려서가 아니었다. 분노, 뼛속 깊이 박힌 분노 때문이었다. 그것은 불이라기보다는 그곳에 얼어붙어 녹지 않는 단단한 얼음 같았다. 이 분노는 나를 더욱 냉정하게 만들었다. 48일째 되는 날, 도진그룹의 인수합병 건에 적신호가 켜졌다. 상대 펀드의 규제 준수팀이 공식적으로 감사 의견을 제출했다. 거래 절차 일시 중단 권고. 이유는 도진그룹 측이 제출한 관계사 거래 공시에 중대한 누락이 존재함. 사람 말로 번역하자면 당신들이 숨겨놓은 페이퍼 컴퍼니와 이익 수송 경로 우리가 다 봤다는 뜻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도진그룹의 주가는 바로 8% 하락했다. 그날 오후 박도준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쪽에 심어둔 사람에게서 온 소식에 따르면 박씨 집안의 큰어른, 박도준의 할아버지인 박태산 회장이 요양원에서 회사로 달려왔다고 했다. 노인은 82세로 오랫동안 교회의 개인 장원에 머물며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진그룹에 큰일이 생기자 그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박태산이라는 이름은 내가 박씨 집에 시집 온 후 2번밖에 들어보지 못했다. 한 번은 결혼식장에서 그가 멀리서 나를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다른 한 번은 예나가 태어났을 때 그가 박풀자가 새겨진 금 목걸이를 보내왔다. 내 딸조차 박씨 성을 가질 자격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 박태산, 그 사람은 젊었을 때 더러운 짓을 많이 했어. 이제 늙어서 체면 차리는 척하는 거지. 네가 시집가거든 그 사람하고는 엮이지 않는 게 좋아. 하지만 이제는 엮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50일째 되는 날 나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받으니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주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임서연 여사님이십니까? 저는 박시댁 집사입니다. 회장님께서 차 한잔 하자고 청하십니다.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신지요? 나는 2초간 침묵했다. 왔구나. 몇 시죠? 오후 3시입니다. 회장님 장원에서 뵙겠습니다.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김 실장님께 메시지를 보냈다. 박태산이 움직였습니다. 내일 만나자고 합니다. 김 실장님의 답장은 빨랐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예전에 남겨두신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박태산의 30년 전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파일이 전송되었다. 나는 열어서 10분 동안 보았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다. 심호흡을 했다. 좋아. 올 테면 와라. 다음 날 오후 나는 방 과장이 준 검은색 세단을 몰고 박씨 장원으로 갔다. 장원은 교회 언덕에 위치해 있었고 부지가 매우 넓었다. 담장은 3m 높이였고 안에는 잘 다듬어진 소나무들이 즐비했다. 문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서 있었고 내 차를 보자 다가와 문을 열어주었다. 임 여사님, 안으로 드시죠. 나는 집사를 따라 긴 자갈길을 걸어 한옥 양식의 낡은 저택 앞에 섰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태사는 대청의 태사의자에 앉아 있었다. 82세였지만 정신은 좋아 보였다. 머리는 완전히 휘었고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다. 짙은 회색의 중식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그의 인상은 매우 강했다. 광대뼈는 높고 눈은 깊었으며 입술은 선처럼 얇았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찻잔을 든 채 찻상 위의 김 너머로 나를 보았다. 앉게. 나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집사가 차를 따르고 나가자 방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10초쯤 정적이 흘렀다. 젊은 사람이 보기 좋구만. 박태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기운이 넘쳤다. 자네 아버지를 닮았어. 감사합니다. 내가 왜 불렀는지 알겠나? 그는 빙빙 돌려 말할 생각이 없었다. 짐작은 했습니다. 그럼 바로 말하지. 그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시선은 80세 노인답지 않게 날카로웠다. 인수합병건, 뒤에서 자네가 손을 쓴 건가?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손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규제 준수 절차였을 뿐입니다. 도진그룹의 문제는 늘 거기 있었고, 예전에는 누군가 구멍을 막아주었지만, 이제는 막아줄 사람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는 나를 잠시 쳐다보았다. 뭘 원하나 직설적이었다. 이것이 박태산이었다. 돌려 말하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바로 조건을 다냈다. 이혼을 원합니다. 내가 말했다. 깨끗하게요. 질질 끌지 않고 미련 없이. 박도준 씨가 서명하고 절차를 마치면 그 후로는 서로 빚진 것 없이 끝내는 겁니다. 그게 다인가? 그는 조금 의외인 듯 했다. 그게 다야? 그는 잠시 침묵했다. 손가락으로 태사의자 팔걸이를 두어 번두드렸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나는 그를 보았다. 박 회장님. 제 말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여전히 평온하고 정중하죠. 제 아버님께서 생전에 회장님과 거래하신 적이 있으니 해신 집안 사람들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혼만 원한다고 했으면 이혼만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막으신다면 제 손에 있는 것은 인수합병건 하나만이 아닐 겁니다.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공기가 차가워졌다. 나를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0년 전 남쪽에서 하셨던 그 땅 거래, 제 아버님께서 뒤처리를 도와주셨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얼굴색이 마침내 변했다. 그 변화는 매우 미미했다. 눈가 근육이 살짝 떨리고 입술이 더 꽉 다물어졌다. 나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쯤 하면 됐다. 젊은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네 아버지도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못했네. 제 아버지는 딸을 잃지 않으셨으니까요. 이 말을 내뱉을 때 나 자신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박태사는 나를 오랫동안 보았다. 마침내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이혼, 내가 막지 않겠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말씀하시죠. 인수합병건은 통과시켜. 이 거래는 박씨 집안에 아주 중요해. 망쳐선 안 돼. 나는 2초간 생각했다.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거래가 완료된 후 도진그룹의 관계사 거래는 3개월 내에 정비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감사 때는 아무도 눈 감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는 나를 다시 잠시 보았다. 자네 아버지보다 독하군.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나는 일어나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내려놓았다. 박 회장님, 차 잘 마셨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변호사를 통해 새로 작성해서 3일 내로 보내겠습니다. 박도준 씨가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그럴 걸세. 박태산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논의할 필요도 없는 명령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가 등 뒤에서 한마디 했다. 그 아이 일은 우리 박씨 집안이 자네에게 미안하게 됐네. 나는 잠시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장원을 나와 차에 탔다. 나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시동을 껐다.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현이 갑자기 느슨해질 가능성이 보이자 몸이 의식보다 먼저 반응했다. 나는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고 5분 동안 진정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방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인수합병건 조금 풀어주세요. 규제준수팀이 보충 설명서 하나 보내면 될 겁니다. 김 실장님께 첫 단계는 성공했다고 전해주세요. 방 과장은 알겠습니다. 김 실장님께서 아가씨 수고 많으셨다고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라고 답했다. 나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지고 시동을 걸어 그 10여 평짜리 자취방으로 지고 돌아갔다. 저녁 8시 박도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전화가 아니라 카톡이었다. 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어. 그리고 또 한 줄. 내일 서명할게. 나는 그 두 줄의 메시지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다. 알았어요. 라고 두 글자를 보냈다. 그리고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고 돌아누워 침대 머리맡에 작은 유골함을 보았다. 예나야, 내가 속삭였다. 엄마가 곧 너를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데리고 나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셋째 날, 법무법인 사무실. 박도준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그는 나보다 일찍 와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그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두부의 파란색 표지.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사흘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눈 밑에 검푸른 색이 더 짙었고 광대뼈도 더 도드라졌다. 그는 말랐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변호사가 두부의 합의서를 각각 우리 앞으로 밀었다. 박 대표님, 임 여사님, 합의 내용은 양측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서명해 주십시오. 나는 펜을 들어 내 이름을 썼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는 합의서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손에 든 펜을 두어 번 돌리다가 멈췄다. 임서연 씨,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아주 가벼웠다. 나 미워요? 나는 그를 보았다. 이 질문. 3년 전 그가 물었다면 나는 울면서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것이다. 2달 전 그가 물었다면 나는 이를 악물고 밉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미워하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라서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펜촉이 종이에 닿았다. 서명이 끝났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남은 절차는 약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말했다. 나는 일어나려 했다. 잠깐만요. 박도준도 일어섰다. 그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손바닥만 한 상자였다. 벨벳 재질. 이게 뭐예요? 예나 살아있을 때 목걸이를 하나 사두라고 했어요. 100일 때 채워주려고.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있었다. 펜던트는 아주 작은 별 모양이었다. 그 후로 계속 사무실 서랍에 넣어두고 꺼내질 못했어요. 그는 상자를 책상 위에 놓고 내 쪽으로 밀었다. 이거 당신이 가져요. 나는 그 목걸이를 보았다. 예나가 살아있을 때 당신은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걔가 무슨 분유를 먹는지도 몰랐죠. 우는 게 시끄럽다고, 돈이 많이 든다고 내가 당신을 묶어두는 도구라고 싫어했잖아요. 그러고는 목걸이를 사서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렸죠. 필요 없어요. 나는 그 상자를 건드리지 않았다. 당신이나 가지세요. 나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나왔다. 밖은 햇살이 좋았다. 4월의 바람은 따스했다. 나는 건물 입구에 서서 자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런 맛이었구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날 나는 이사했다. 월세 150만 원짜리 그 자취방에서 강서구의 한 아파트로. 크지는 않았지만 방 2개의 거실 하나. 채광이 좋았다. 베란다는 남향이라 오후 3시면 햇볕이 들었다. 나는 예나의 유골함을 베란다 화분대 위에 올려놓고 옆에는 스킨답서스 화분을 두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나는 늘 햇볕을 쬐어주고 싶었다. 박도준은 자외선이 아기 피부에 좋지 않다며 반대했다. 사실은 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자기 체면을 깎는다고 생각해서였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딸은 박씨 집안의 엘리트 유전자 이미지에 맞지 않았다. 이제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만큼 햇볕을 쬐어줄 수 있었다. 이사 후 첫 주, 나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청암 캐피탈의 일에 쏟아부었다. 김 실장님이 팀을 완벽하게 꾸려놓았다. 재무, 법무, 투자, 각 부서는 아버지가 생전에 모아두신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이 나를 보았을 때 머리가 희끗희끗한 몇몇 늙은 직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처럼 나를 서연 아가씨라고 불렀다. 나는 감상에 젖지 않았다. 감동은 사치품이었다. 지금 나는 소비할 여력이 없었다. 인수합병 건은 약속대로 통과되었다. 도진그룹은 마감 3일 전에 거래를 완료했고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박도준은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준 유예 기간은 3개월 뿐이었다. 3개월 내에 관계사 거래를 정비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에서는 그를 탈탈 털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조건이었다. 박태산이 약속했던 그가 그것을 지킬지 여부는 그가 박씨 집안의 체면을 얼마나 지키고 싶어 하는지에 달려 있었다. 이혼 후 12일째 나는 의외의 전화를 받았다. 유라, 그 첫사랑이라는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꿀에 절인 듯 나긋나긋했다. 서연 언니, 도준 씨랑 벌써 절차 다 마쳤다고 들었어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예전 일에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 없어요.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다른 할 말 있나요? 그러니까 도준 씨가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혹시 언니가 좀. 안 돼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 여자는 멍청한 걸까? 아니면 악한 걸까? 구분이 안 갔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박도준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었다. 이혼 후 18일째 윤소희에게 일이 터졌다. 정확히는 일이 터진 게 아니라 내가 그녀에게 터져야 할 일을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 도진그룹의 인수합병 거래가 완료된 후 감사팀은 규제 준수 요구에 따라 도진그룹 내부를 대상으로 심층 감사를 진행했다. 이것은 나와 박태산이 합의한 조건 중 하나였다. 감사 범위에는 모든 임원의 경비 처리 및 자금 승인 기록이 포함되었다. 윤소희는 3년간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며 그녀의 손을 거친 자금 흐름은 수백억에 달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고 자기 손이 더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도준의 총애를 믿고 아무도 자기를 감히 조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틀렸다. 감사 보고서가 나온 날, 방 과장이 핵심 페이지를 캡처해서 나에게 보내왔다. 공금 횡령액 43억 7천만 원, 비용 허위 청구액 12억 원, 그리고 타인 승인 금액, 사적 유용 항목. 그 아래에는 30여 건의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중 7건의 수취처는 같은 병원이었고 용도는 화나 박예나 의료비였다. 이 7건의 시스템 상태는 모두 승인 완료. 박도준이 승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입금액은 0원이었다. 돈은 그녀가 가로챘다. 박도준은 예나의 치료비를 승인했다. 그가 승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윤소희가 돈을 가로챈 것이었다. 나는 그 캡처 화면들을 보며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화면을 눌렀다. 그랬구나. 씨발. 그런 거였구나. 박도준의 결제 시스템에는 승인 완료로 표시되었기에 그는 계속 돈이 지급된 줄 알았던 것이다.
그는 자기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고 내가 탐욕스러워서 반복적으로 신청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리고 내 시스템에는 검토 중 또는 반려됨으로 표시되었다. 그 사이의 차액은 모두 윤소희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녀는 단지 나를 막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훔치고 있었다. 도진그룹의 돈을, 그리고 내 딸의 목숨을.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걸어갔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 스킨답서스 잎이 흔들렸다. 유골함이 햇볕 아래서 희미한 빛을 발했다. 예나야. 나는 웅크려 앉아 상자 표면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엄마가 찾았어. 누가 그랬는지. 엄마가 알았어. 그날 오후 나는 감사팀에게 보고서를 도진그룹 법무팀에 이관하도록 승인했다. 동시에 방 과장은 내 지시에 따라 그 7건의 의료비 유용 증거를 따로 정리해 박도준의 사무실로 택배를 보냈다. 발신인도 편지도 없었다. 그냥 그 몇 장의 종이뿐이었다. 나는 그가 직접 보게 하고 싶었다. 나는 그가 자기가 단지 부주의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키우던 개가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하고 싶었다. 밤 9시 박도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3초간 망설이다가 받았다. 수화기 저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는 그가 끄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포로 목을 긁는 것처럼 쉬어 있었다. 임서연. 그 서류. 당신이 보낸 거야? 네. 윤 비서. 그 여자가. 직접 봤잖아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당신이 승인한 돈. 그 여자가 7번이나 가로챘어요. 매번 예나의 구명돈이었죠. 그는 말이 없었다. 나는 아주 둔탁한 소리를 들었다. 무언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의 숨소리, 거칠고 급박한, 마치 갇힌 짐승 같았다. 내가 처리할게. 그가 말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말했다. 그 여자가 저지른 건 법을 어긴 거지. 나와의 사적인 원한이 아니에요.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3일 후 윤소희는 도진그룹 법무팀에 의해 정식으로 검찰에 이송되었다. 죄명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이었다. 그녀가 잡혀가던 날 박도준의 사무실 문 앞에서 40분 동안 울었다고 한다. 울면서 도준 씨, 다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그 돈은 내가 당신을 위해 재테크한 거라고요. 임서연이 날 모함하는 거예요. 라고 외쳤다고. 박도준은 그녀를 들여보내지 않았다. 방 과장이 소식을 전하며 덧붙였다. 박 대표님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비서 말로는 책상 위에 그 목걸이 상자를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예나의 별 모양, 목걸이.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무감각해서가 아니었다. 정말로, 완전히, 속부터 겉까지 무감했다. 이 남자의 후회, 고통, 붕괴는 나와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는 그의 방식으로 빚을 갚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두 길은 영원히 다시 교차하지 않을 것이다. 이혼 후 30일째 나는 청암 캐피탈의 첫 단독 프로젝트를 맡았다. 동남아 지역의 녹색 에너지 투자건이었다. 프로젝트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기술 함량이 높았고 마침 내가 대학원 시절 연구했던 분야였다. 김영진 교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셨다. 상대방은 싱가포르의 한 상장사 CEO였는데 50대의 여성이었다. 일 처리가 깔끔하고 단호했다. 만나자마자 그녀는 말했다. 김 교수님께서 당신이 만나본 학생 중 가장 똑똑하다고 하셨어요. 전 그분을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매우 바빴다. 낮에는 프로젝트 현장을 다니고 데이터를 보고 회의를 했다. 밤에는 집에 돌아와 새벽 1~2시까지 자료를 정리했다. 피곤했지만 좋은 피곤함이었다.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사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만 방향은 옳았다. 예나의 유골함은 계속 베란다에 있었다. 매일 집을 나서기 전에
나는 엄마 출근할게. 라고 말해주었다. 돌아와서는 엄마 다녀왔어. 라고 말했다. 가끔 나는 아이가 들을 수 있다고 느꼈다. 이혼 후 45일째 박도준이 또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회사 건물 아래에서였다. 그는 위로 올라오지 않고 로비 회전문 밖에 서 있었다. 짙은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내가 택배를 받으러 내려갔을 때 그를 보았다. 그도 나를 보았다. 우리는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2초간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문을 밀고 나갔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종이 가방을 나에게 건넸다. 예전에 예나가 쓰던 담요야. 집에 있더라고. 당신이 갈 때 안 가져갔길래 필요할 것 같아서. 나는 종이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안에는 정말로 예나의 그 작은 담요가 있었다. 연한 파란색, 모서리는 아이가 물어뜯어 보풀이 일어나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받았다. 고마워요. 그는 거기에 서서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마침내 나온 말은 요즘 잘 지내? 였다. 네, 잘 지내요. 뉴스 봤어. 당신 그 프로젝트 잘하고 있더군. 침묵. 거리 저편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의 코트 자락을 살짝 흔들었다. 그는 한 달 전보다 더 말라 보였다. 눈은 푹 꺼졌고 온몸에 날카로운 기운이 무언가에 마모된 듯했다. 서연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네, 만약, 그때. 그는 말을 멈췄다. 나는 기다렸다. 그는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다. 됐어.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아무것도 아니야. 바쁠 텐데 가봐.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길모퉁이로 사라졌을 때 나는 손에 든 종이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담요를 꺼내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아직 희미하게 예나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분유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옅은 냄새. 나는 찬바람 속에 서서 그 담요를 안고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 때문이 아니었다. 예나 때문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담요를 다시 종이 가방에 넣었다.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방 과장이 나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다. 도진그룹 쪽 정비 기한이 다 됐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감사팀 보고서는요?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넘겨 한 장 한 장 보았다. 도진그룹은 3개월 동안 확실히 일부 정비를 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핵심적인 이익소송 경로는 한두 겹 건드렸을 뿐 그 밑에 썩은 살은 그대로였다. 기준에 부합하나요? 방 과장이 물었다. 나는 보고서를 덮었다. 부합하지 않아요. 그럼 절차대로 하죠. 부합하지 않으면 사실대로 보고해요. 내가 말했다. 보고서를 펀드의 규제준수위원회에 제출하고 그들이 공식적인 감사 의견을 내도록 하세요. 그렇게 되면 도진그룹의 다음 자금 조달은 바로 막히게 될 겁니다. 알아요. 방 과장은 잠시 침묵했다. 아가씨, 김 실장님께서 여지를 좀 남겨둘지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맞은편 건물의 유리 외벽이 오후 햇살을 반사해 눈이 부셨다. 예나가 죽었을 때 내가 말했다. 누가 나한테 여지를 줬죠? 방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제출되었다. 다음 날 도진그룹의 주가는 또 6% 하락했다. 박태사는 아마 내가 진짜로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는 내가 어린애라서 사탕 하나 주면 달래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혼이 내 요구의 전부이고 교환이 끝나면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 가지를 잊었다. 나는 인수합병건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앞으로 도진그룹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 뒤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었다. 3개월 기한이 지났다. 정비가 불합격했다. 규제 준수팀이 사실대로 보고서를 냈다. 이것은 절차적 정의였다. 나는 어떤 손도 쓰지 않았다.
심지어 보고서에 한 글자도 더하지 않았다. 그저 더 이상 그들의 구멍을 막아주지 않았을 뿐이다. 단지 그뿐이었다. 셋째 날, 박태산의 집사가 또 전화를 걸어왔다. 임 여사님,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안 만납니다. 내가 말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그가 뭐라고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투는 무겁지 않았지만 명확했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처음에 합의한 조건, 저는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해봤다고 생각한다면 계약서를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거기에 적힌 모든 글자는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2초간 침묵했다.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끊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박태산은 그의 인맥을 동원했다. 나의 파트너, 그 싱가포르 상장사는 갑자기 어떤 규제 당국으로부터 정기 검사 통지를 받았다. 김영진 교수님 쪽도 전화를 받았다. 어떤 학회 이사장이 건 전화였는데 모호하게 암시했다. 요즘 학계가 좀 시끄러워서 어떤 젊은이들이 너무 과격해 호랑이가 발톱을 드러냈다. 방 과장은 매우 긴장했다. 그는 밤늦게 나를 찾아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아가씨, 박태산이 우리 모든 외부 지원을 끊으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럼 어떡하죠? 나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보았다. 어떡하냐고? 아버지가 예전에 왜 그 30년 전 파일을 남겨두셨을까? 박태산의 얼굴에 먹칠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 보험으로 남겨두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보험을 쓸지 말지는 한 가지에 달려 있었다. 방 과장님, 내가 말했다. 한 가지 확인 좀 해주세요. 박태산이 지금 동원하는 인맥, 그 개인의 체면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진 그룹의 명의로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 체면입니다. 회사 채널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걱정할 것 없어요. 나는 몸을 바로 세웠다. 개인 체면에는 한도가 있어요. 그는 82세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빚을 갚는 것뿐이에요. 빚은 한 번 갚으면 줄어들죠. 하지만 교수님은 이런 일에 겁먹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분은 예전에 학계에서 탄압받으셨어요. 이보다 10배는 더 심한 일도 겪으셨죠. 그 이사장에게 전원 하나 보내면 돼요. 해신그룹은 학회의 최대 기업 후원사 중 하나이니 누구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더 큰 후과를 낳을지 신중히 고려하시라고. 방 과장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일주일 후 모든 정기검사와 선의의 충고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박태산의 그 빅카드는 다 소진되었고 어떤 실질적인 타격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종되었던 해신의 작은 공주가 돌아왔고 그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렸을 뿐이다. 이혼 후 70일째 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종이 편지, 회사 안내데스크로 배달되었다. 봉투에는 발신인 이름 없이 손으로 쓴 주소만 한 줄 있었다. 열어보니 사진 한 장과 종이 한 페이지가 있었다. 사진은 예나의 사진이었다. 아주 어렸을 때 찍은 것, 아마 100일 전후. 아이는 흰색 작은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려 웃는 것 같았다. 사진 오른쪽 아래에는 남자의 손이 있었다. 손목과 솜의 끝만 보였다. 이 사진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뒤집어 보니 뒷면에는 한 줄의 글이 있었다. 박도준의 필체. 103일째. 오늘 나를 보고 처음으로 웃었다. 나는 오랫동안 보았다. 그 종이에는 짧은 글이 쓰여 있었다. 역시 그의 글씨. 서연 씨. 이게 내가 예나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야. 그날 당신은 장 보러 나갔고 아이가 갑자기 웃었어. 내가 찍었어. 당신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 내가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당신이 이걸로 날 협박할까봐
두려워서. 이제 상관없어. 이 사진 당신이 가져. 나는 가질 자격이 없어. 나는 사진과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어 서랍에 잠갔다. 그리고 세수를 하러 갔다. 물은 차가웠다. 차가운 물에 눈물이 세면대에 떨어졌다. 소리 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몇 방울 떨어뜨렸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자리로 돌아와 계속 일했다. 그는 신경 썼었다. 그랬구나. 그는 그 한순간 신경 썼었다.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한순간의 관심이 예나의 목숨을 구하지는 못했다. 100일의 침묵과 3년의 무관심이 진실이었다. 사람 마음은 천칭이 아니다. 당신이 추 하나를 올린다고 해서 예전의 빚이 청산되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하다. 이혼 후 90일째 내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계약되었다. 싱가포르 쪽은 내 능력을 매우 인정했다. CEO는 계약 만찬에서 한 테이블의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임서연 씨는 제가 협력해본 젊은 계리사 중 최고입니다. 단연코요. 그날 밤 나는 레드와인 한 잔을 마셨다. 약간 취했다. 아파트로 돌아와 베란다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도시의 야경은 밝았고 멀리서는 네온사인이 반짝였다. 가까이서는 귀뚜라미가 울었다. 예나야, 나는 유골함을 보며 말했다. 엄마 첫 프로젝트 계약했어. 앞으로 더 많이 할 거야. 엄마가 좀 더 바쁜 거 끝나면 엄마가 너 여행 데리고 갈게. 기억나? 내가 말했잖아. 네가 크면 남산타워 데리고 간다고. 넌 크지 못했지만 엄마가 데리고 갈게. 스킨답서스 잎이 밤바람에 살랑거렸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이혼 후 100일째 윤소희의 사건이 판결났다. 업무상 횡령죄, 징역 4년 6개월, 벌금 및 불법 소득 50억여 원 추징. 소식이 나온 날 나는 출장 중이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다가 푸시뉴스를 보았다. 4년 6개월. 내 딸의 목숨은 4년 6개월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불만이 없었다. 법은 법이다. 그것이 내 분노에 따라 형량을 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정말로 예나를 죽인 것은 결코 윤소희 한 사람이 아니었다. 전체 시스템이었다. 박도준이 설계한 그 결제제도, 나에 대한 그의 경멸과 통제, 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3살 아이의 생명을 무시했던 것. 윤소희는 단지 실행자였을 뿐이다. 진짜 범인은 이미 남은 평생으로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이혼 후 120일째 방 과장이 박도준의 근황을 보고했다. 내가 먼저 묻지 않았다. 방 과장이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도진그룹의 골격은 안정되었지만 원기는 크게 상했다. 박도준은 자진해서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의 사촌형에게 자리를 넘겼다. 그는 지금 매일 예나의 묘지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한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예나의 묘지? 네. 그가 나중에 교회 공원 묘지에 예나를 위해 묘지 하나를 샀습니다. 유골은 방 과장은 여기서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아가씨께서 가지고 계신 유골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관총을 세웠습니다. 위에는 예나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알았어요. 내가 말했다. 앞으로 박도준 씨 일은 더 이상 보고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 베란다에 앉아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한동안 텅 비었다가 천천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떠나야겠다. 예나를 데리고 이 도시를 떠나야겠다. 이곳의 모든 거리에는 3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빌라 단지를 지날 때마다, 그 병원을 지날 때마다, 소독약 냄새를 맡을 때마다 나는 그 7일을 떠올렸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김영진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내 결정을 알렸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가거라. 세상은 넓고
너는 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김 실장님에게도 말했다. 김 실장님은 팀을 데려갈 건지 물으셨다. 나는 아니요. 혼자 갈 겁니다. 회사 일은 부사장님께 잠시 맡기고 일 있으면 전화로 연락하죠. 라고 말했다. 아가씨. 전화 저편 김 실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메었다.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대신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조금 늦었지만 이라고 말했다. 이혼 후 135일째 떠나기 전날 나는 아파트에서 짐을 쌌다. 짐은 많지 않았다. 기내용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다. 예나의 유골함은 그 연한 파란색 작은 담요로 싸서 캐리어 가장 위에 놓았다. 짐을 다 싸고 나서 나는 소파에 잠시 앉아 몇 달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보았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에 직사각형의 빗무리를 만들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들어보니 박도준이었다. 2초간 망설이다가 받았다. 무슨 일이에요? 이 타비 수화기 저편은 몇 초 동안 조용했다. 떠난다고 들었어. 소문은 참 빨랐다. 어디로 가요? 아직 안 정했어요. 또다시 침묵. 나는 그가 심호흡하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오만도, 소유욕도, 위선적인 상냥함도 아니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목소리였다. 서연 씨, 내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은 당신과 예나에게 잘해주지 못한 거야.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가, 멀리 가, 돌아오지 마. 그는 잠시 멈췄다. 돌아와서 나를 보지 마. 나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창밖의 하늘을 보았다.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박도준 씨, 내가 말했다. 앞으로 몸 잘 챙겨요. 나는 다른 말을 생각해낼 수 없었다. 미움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남은 것은 이 6글자뿐이었다. 마치 예전에 알았지만 이제는 아무런 교류도 없는 옛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같았다. 하지만 완전히 인사말만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어쨌든 3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그래,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허공을 보며 잠시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일어나 휴대폰을 캐리어에 던져넣고 지퍼를 잠갔다. 다음 날 아침 6시 택시가 아파트 아래에 섰다. 나는 캐리어를 들고 아래로 내려갔다.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고 공기는 서늘했다. 차에 타서 공항 이름을 말했다. 차가 단지를 빠져나갈 때 나는 백미러로 그 건물을 한번 보았다. 베란다의 스킨답서스는 이미 길게 자라 초록색 커튼처럼 늘어져 있었다. 기사님, 가주세요. 차는 출근길 차량 행렬에 합류했다. 도시는 뒤로 물러났다. 그 익숙한 건물들, 거리, 교차로들이 하나씩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작아지고 흐려지고 마침내 사라졌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 보안 검색, 탑승대기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탑승구 의자에 앉아 나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보았다. 박도준의 이름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내 손가락이 1초간 멈췄다. 삭제, 확인. 화면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다.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져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방송이 울렸다. 제주행 항공편에 탑승하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어나 캐리어를 들고 탑승줄에 섰다. 캐리어 속 예나의 유골함은 아주 조용했다. 담요와 캐리어 벽을 통해 나는 그것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았다. 예나야,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우리 먼저 한라산 보러 가자. 그리고 경주에 가고, 그리고 설악산도 가자. 엄마가 다 데려다 줄게. 탑승구 직원이 내 탑승권을 스캔하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탑승교로 들어섰다. 등 뒤의 도시, 그 사람들, 그 일들은 전부 이 문 저편에 남겨두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발소리가 탑승교 안에서 울렸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심장 박동처럼 안정적으로. 햇살이 탑승교 유리창으로 들어와 내 어깨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아주 가볍게, 마치 작은 손이 나를 토닥이는 것 같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